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영상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IMF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련의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이 정말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정말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그래서 또 언론도 좀 함께 좀 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드린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위기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번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이잖아요. 이 그림이 뭐예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예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실질 GDP의 추이인데 그것을 중간선을 이렇게 딱 잡아보면 이게 잠재 GDP 성장률 추이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뭐 비즈니스 사이클 상으로 등락은 있지만 그냥 아주 일관성 있게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초반만 해도 10% 이상의 잠재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2.0%로 추락했고 한국은행은 올해부터는 1.8%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추락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30년대 중반 가면 1%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40년대 중반 가면 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만큼 정말 심각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선진국 다 그래. 그렇지 않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그렇고 유럽이 그래요. 그렇지만 미국은 2.5%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 말하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 80년대 초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도 한번 그랬고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죠. 그렇지만 그때 위기는 바로 다음에 그냥 반등했어요.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추락한다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더 생각해봐도 우리가 2023년에 1.4% 성장했고 그리고 지난해 2.0% 턱걸이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나 한국개발원 같은 경우에 다 1.5%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얼마 전에 IMF는 1.0% 성장할 것이라고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어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나라는 연초에는 제가 한 1.5% 해도 정말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것마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1.0% 수준으로 다시 낮춰 잡았고 그것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2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였고 3분기에는 0.1%, 4분기는 0.1%,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어요. 역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4분기를 1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후반기에는 적어도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후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아직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0.2%인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관세 부과가 막 부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한받게 되고 또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단기보다 장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국은행 전망치예요. 우리나라 실질 GDP 전망치인데 30년대 중후반 가면 여기 마이너스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40년대 중후반 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12월에 다시 수정 전망치를 또 하나 발표를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마 수정 전망치를 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전망치를 보더라도 25년 올해잖아요. 올해부터 1.8% 성장할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3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35년대 중후반 가면 1.1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40년대 중후반 가면 45년이죠. 그때 가면 그래도 한 0.7%, 0.6%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선 그러한 전망치는 0%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글쎄요. 어느 게 맞을까? 저는 앞선 연구 보고서 이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여러 연구를 한 결과를 봐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보면 적어도 1% 밑으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고 그거보다는 약간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 뭐 중간을 잡는다 해도 한 0%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당장에 올해 1.8이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에 1.3이니까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추락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추락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성장할 때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더니 추락할 때도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빨리빨리 정신 이런 때 발휘하면 안 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왜 나타나는 거죠? 이 위기의 핵심 요인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다. 사실 여기 한국은행이 여기 지금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인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인구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고령화되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거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해서 그렇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는 성공적이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 산업사회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GDP가 뭐냐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GDP가 뭐예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 합계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노동력이죠. 두 번째는 자본이죠. 세 번째는 토지죠. 토지는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 자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것이 기술이에요, 기술. 생산 함수 할 때 보통 그 함수식을 갖다 우리 기술 수준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정말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증가해야 되고 자본이 빨리 증가해야 되고 기술이 빨리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술을 다른 말로 생산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력이 증가하느냐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자본이 그러면 계속 증가하느냐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멘트로 쌓아 올리는 그런 경제 성장을 했다. 그게 정말 미래 먹거리 자본이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 또 거기다가 이제 노동력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한데 그 질이 보면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 교육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산업사회에서는 저개발 국가, 우리가 한창 개발도상 국가일 때는 그래도 잘 먹혀들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고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암기 위주의 반복 주입식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죠. 기왕이면 이제 다 알았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른 인구 고령화가 정말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 지금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고령 사회가 뭐예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세상이 되었다.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 이게 증가해서 이제 한 50년 정도 되면 2050년 정도 되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 이렇게 이미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다.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그 속도가 정말 초고속이에요. 정말 빨리빨리 정신이 여기 다시 또 한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전망 추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4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 일본, 이 녹색 선에 나타난 일본의 고령 인구 비중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0% 수준으로 가고 있을 때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50년대 넘으면 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40% 정도를 이미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까? 정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출산율이죠, 당연히.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감소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100만 명. 저도 당연히 70년대 전에 태어났는데, 저도 100만 명씩 태어날 때 그때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7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는 몇 살입니까? 이제는 70년대 지났으니까 이제는 55세 정도 되고 이제 막 은퇴하시는 그러한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막 은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의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00만 명씩 태어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24만 명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24만 명이에요.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정말 4분의 1 쪽이 난 거예요. 4분의 1 쪽이. 이게 뭐 몇 년이나 지났어요, 이게. 예?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기껏 55년 지났어요. 55년. 이거는 뭐 두세 대도 안 되잖아요. 정말 너무 빠르다. 정말 걱정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말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고 한국은 끝났다. 뭐 이러한 비디오 영상을 올린 한 유튜브 채널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뭐 언론에도 소개되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다뤘는데, 그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당연히 학교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전체 인구가 똑같이 감소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인구 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그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피상적으로 다루는데, 그래도 무려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 지금 어, 찍기 전에 바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무려 1171만 명이 봤어요. 정말 이 정말 짧은 영상 한 15분도 되지 않는데 이 영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는데, 정말 제 영상을 정말 1000만 명의 인구가 만약 본다면 우리나라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큰일 났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4세대만 지나면, 그러면 이게 100명의 인구가 5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많은 연구가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 소멸을 겪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집단 자살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집단 자살 사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뭐 라가르드 총재죠, ECB 총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보다 정말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한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다, 뭐 이러한 평가를 한 외국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밖에서 볼 때는 제가 금방 이제 삼켜져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정말 걱정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의 중요한 문제는 전체 인구 감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다.
이미 2019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50년 가면 그러면 이게 2,4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한때는 3,700만 명이 넘었는데 거의 뭐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해요. 한 해 30만 명씩 감소해요. 한 해 30만 명. 웬만한 중소도시만큼 계속 감소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GDP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이게 어떻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성장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노동력은 총인구가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 정말 일할 수 있는 인구잖아요. 그 인구가 지금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인구가 고령화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자꾸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위축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래.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자. 노인도 더 오랫동안 정년 연장을 하자. 근데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 정말 경제학자 중에 저는 인구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가장 많이 연구해서 해외 유수 저널에 많이 실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또 가장 최근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컨설팅 보고서도 제가 하나 제출했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인구 고령화가 막 진행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때 인구 고령화 진행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이제 계속 침체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하면 그 역효과를 좀 완화할 것이냐, 어떤 수단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제가 연구해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정적 효과가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또 노인 인구가 계속 경제활동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줄 알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외국 이민도 또 많이 받자고 하잖아요. 이것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걸 전체로 안 따지고 총인구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 GDP를 총인구로 나눈 1인당 GDP 성장률을 가지고 하는데 여성과 노인이 거기 그 경제 활동을 더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것이 본인의 소득 증가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GDP 성장률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나마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그 디지털 사회로 빨리 적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인터넷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AI 로봇을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또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받아들이면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AI 로봇이 새로운 생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러면 인구 고령화의 정도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얻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 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야말로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정말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한적으로 정말 고기술, 고숙련 노동력을 받아야 되지, 그냥 단순 노동을 자꾸 받아오면 도리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한 갈등 요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제가 최근에 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AI 로봇, 뭐 이런 디지털 사회로 빨리 적응하는 것은 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제가 볼 때 더 장기적으로 또 많은 나라들이 다 이걸 하게 되면 그나마 이것도 별로다. 왜냐하면 AI 로봇이 생산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소비 수요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수요가 위축이 되는데 AI 로봇이 무슨 먹기를 하나요? 입기를 하나요? 여행을 가기를 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동안 계속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 자료 두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이에요. 이게 넘비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가장 최근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평균적인 이제 세계 주요 도시의 평균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격 비율이죠. 이렇게 보면 1위, 2위, 3위. 1위, 2위가 뭐 콜롬비아나 카트만두 이런 데는 그날은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제대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싸요.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또 이제 호치민시, 테헤란, 홍콩. 뭐 이게 중국이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예요. 중국은 그동안 한때는 계속해서 시멘트를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나마 2021년 이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거품을 꺼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이거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지표가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소득 대비로 너무나 비싸요. 또 빈집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15위예요, 15위. 우리나라 PIR이 얼마냐? 26배예요, 26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평균적인 가구가 26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뉴욕의 뭐 맨하탄하고 서울 강남하고 이제 뭐 비슷한 도시니까 뭐 정말 비슷한 가격이어도 되지 않느냐. 실제 집값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럼 그게 정상인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5배 정도 높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사실은 소득 대비로 보면 14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6배, 거의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 선진국 도시 중에 여기 어디 우리나라보다 비싼 도시가 있나요? 하나라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소득 대비를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빚을 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실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가계부채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한 80%가 다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자, 그걸 일단 생각하시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스위스가 118%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따지면 한 4위, 5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 100% 살짝 넘었는데 최근엔 90%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사실은 지난해 6월부터 GDP 추계 방법 바꾸고 또 가계부채 추계 방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90%대로 떨어졌어요. 실제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가 뭐냐면 이게 김세직 고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논문이에요.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에요. 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 무려 136%로 단연코 1등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세보증금이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전세부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부채. 이거야말로 더 위험한 부채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이야기할 때 금융기관에서 가계가 빌린 돈만 따지는데, 가계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받는 것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거 딱 그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뭐 역전세, 깡통정세가 나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요? 왜 이거는 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 OECD 다른 나라가 발표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나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니까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왜 심각하냐? 문제점 제가 계속 말씀. 첫 번째, 부동산 쪽으로 너무 돈이 몰린 거예요. 전체 가계 자산의 80% 가까이가 다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것도 다 또 빚은 또 제가 제일 많다 또 말씀드렸죠. GDP 대로 136%다. 자,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갈 수가 있냐고요.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다 돈이 가버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간다. 주식시장에 돈이 안 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야지만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증자를 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또 R&D 투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미래 먹거리가 자꾸 생겨날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는 막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상장해서 쉽게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려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게가 너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는 그 원리금 갚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우리나라 내수가 계속 죽었다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지나치게 돈을 빌려가 전부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정부가 그동안 만들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역대 정권부터 제가 계속 써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게 되면 이미 지금 충격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이게 추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과, 그것도 서울의 중심 강남권 일부와 서울 외곽, 아니면 또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장년층, 노년층이에요. 근데 청년층, 정작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들어야 되는데,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거기 있어서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사회가 되는 거다.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다. 계속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도대체 살 집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빨리 진행된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또 시멘트 주도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정말 큰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태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느냐? 바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은 이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 네 가지 뉴 노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노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초거대 혁명, 제일 첫 번째, 디지털 사회로 전환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류가 30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25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을 하고,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시 수렵사에서 농업사회로 갔고,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갔고, 산업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AI 로봇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뭡니까? 아직도 이 두 번째 산업사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 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러한 대학 제도라든가 그 여러 가지 보통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더 나빠요. 암기 위주 교육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그래야 수능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 시험 점수가 더 높아지죠? 그 창의력이 더 높아져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 그거 열심히 1년 더 하고 2년 더 하고 3년 더 해가지고 시험 더 잘 본 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또 그것도. 기껏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대학, 특정한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학벌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새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의사 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냐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우리 정부가 만든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교육 시스템, 특히 우리 교육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둘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교육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이게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해요. 그 인재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다 거기 가서 교육받겠다고 또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한 인재를 키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중국 대학들도 미국 대학을 막 지금 따라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제가 차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 학벌 위주로 하고 암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나 많이 커지고 재수, 삼수 계속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설사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낳더라도 하나 낳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또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양극화도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달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면 의대 가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명문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막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서울의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부 부자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뒤처지게 되니까 점점 더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둘 거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위기는 이 세 가지예요. 예? 인구 고령화 문제, 그리고 시멘트 주도, 어쩌면 가계부채, 부채 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암기 위주의 그런 학벌 위주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제가 사실은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최근에 출판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차제에 차례대로 왜 위기인지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이런 책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또 책도 많이 주위에 권유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거 뭐 제가 책을 꼭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읽고 공감하고 그래서 이 사회, 이 경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세상을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